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통위에서는 3번 연속 금리 동결 기조를 시사를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지금 한미 금리 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타격이 나타날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평론가님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이창용 총재의 기자 간담회 주요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근원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발언 들어보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한은 총재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 동결은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사실은 이런 긴축의 어떤 기조는 유지를 할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 수준에서 아마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벌써 하나는 2월, 4월 이번까지 합쳐서 3차례 연속 동결을 했죠. 이게 이제 21년 8월부터 사실은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돼 있는데 17개월 동안 이어진 어떤 금리 인상 기조가 이번 어떤 시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갖다가 잡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는 통화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 안정에 있는 거죠. 그렇죠. 다행히 물가는 우리나라가 14개월 만에 지난달 그 4월 달에 한 3.7%로 일단 3%를 갖다가 일단 찍었죠. 그다음에 5월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한 3.5%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 물가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지만은 이제 하느니 동결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경기 둔화 흐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네요. 예. 네.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는 역성장을 했고요. 올 1분기 실질 성장률 같은 한 0.3% 정도가 됐는데 하나는 원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갖다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1.6%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1.4%로 이걸 다시 낮춘 거거든요. 조정을 하향 했네요. 조정을 네.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경기 둔화 흐름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의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그 경기 둔화도 경기 둔화지만 무역 수지 자체가 14개월 연속 4월 달까지 그다음에 5월 달 들어서도 여전히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 상태로 가면 15개월 연속 적자 상태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경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엄중하다는 상황이 있겠죠. 그렇죠. 가계부채가 한 2천조 원을 돌파를 한 상이고요. 거기에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3천조. 거기에 자영업자 대출을 다시 1,000조를 합치면 거의 한 4천조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다시 한번 올려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경제 주체들, 가계, 기업,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겠죠. 사실 또 기업들 사정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일부 네. 좋은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특히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F 대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융 안정성을 갖다가 해칠 우려도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 때문에 이 하나는 비교적 그래도 그 물가가 3.7%니까 목표 물가는 2%니까 목표 물가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가계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동결적으로 많이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사실 평론가님 문제가 저희가 네. 우리나라만 볼 수가 없잖아요. 미국과 지금 금리 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역대급인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외국인 자본이 이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네. 원화 가치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하잖아요. 네네네. 일단 1.75%포인트까지 금리가 벌어졌으니까 이거는 역대 최고로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사실은 환율이 튀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렇죠. 물론 이제 네. 환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은
이게 만약에 진짜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이 목격이 됐다라고 한다면 1,400원대를 돌파를 해서 1,500원대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비교적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그런 점에서 일단 안심을 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그 미국의 연준이 6월 그 FOMC 회의에서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릴 거냐라는 건데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미국의 연준 역시 금리를 갖다 동결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높은 상황이다. 이런 점도 사실은 하느니 금리 동결을 선택한 비교적 이제 안심하면서 금리 동결을 선택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동결로 인해 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어떤 환율의 변동성까지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기조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상 가령 뭐 어떤 미국에서 가령 지금 부채 협상이 잘못돼가지고 디폴트 상태가 안 되거나 이런 어떤 급변하는 사태가 없는 이상 사실 환율의 변동성이 그 환율 상승이 뭐 1,400원을 돌파하고 1,500원을 돌파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한원도 역시 비슷한 생각으로 금리 동결을 했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뭐 환율이 그렇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금리 동결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 또 미국 상황 살펴보면 어제 저녁엔 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양측의 입장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네네네. 있는데요.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이런 발언들이 나온 배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5월 FOMC 회의에 의사록이 발표가 된 거죠. 그 발표로 그 의사록을 갖다가 유심히 보게 되면은 완전히 두 파로 좀 갈라져 있어요. 좀 쉽게 설명하면 썸과 세브럴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썸과 세브럴, 네. 썸은 좀 약간이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죠. 그러니까 연준이 위원들 중에서 약간의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요. 좀 다르게 나왔네요. 아직도 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왜 그러느냐? 아직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5.5%, 5.6%니까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거가 이제 썸에 속한 위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인 거고요. 세브럴, 제가 생각하기에는 썸보다는 뉘앙스적으로 좀 약간 그 인원이 좀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미국의 경기 둔화 흐름이 여전히 좀 가시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은행 그 지역은행 위기로 인해 가지고 신용 위축이 이제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로 인해서 사실은 뭐 일부에서는 실제로 연준이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 위축이 되게 되면은 고용은 일단 둔화가 되겠죠. 물가도 이제 하락 압박을 받겠죠. 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금리 인상한 효과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어떤 그런 그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의 어떤 그 어느 쪽이 더 많으냐를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썸은 적고 세브럴이 약간 좀 많은 편이니까 비둘기파들의 어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 의사록은 이렇게 일단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의사록을 통해서는 비둘기파의 의견이 조금 더 우세했다라고 네네. 발언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근데 연준 의장의 신뢰도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네. 역대 의장 중에서는 신뢰도가 가장 낮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매파에서는 두 차례나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네네네.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 6월 FOMC는 어떻게 전망해 보실까요? 일단 뭐 파월 의장의 말을 갖다가 유심히 들어올 필요가 있겠죠.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뭐 일단 취임 초기에는 50 몇 %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고공을 행진을 했지만 지금 그 당시보다 20%포인트가 떨어져서 한 36%포인트 그러네요. 정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인플레이션 전망을 완전히 틀렸죠.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지나가는 바람 같을 거다. 일시적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인플레이션은 그 반대로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스티키하게 지금 1년 이상을 갖다가 계속해서 네. 끈적끈적하게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중이 보는 그 파월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단지 이제 이런 점을 갖다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19일 날 워싱턴에서 제롬 파월과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과의 어떤 대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주목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자기 자랑을 했어요. 일단 지역은행 위기에 대해서 잘 대처를 했다. 연준과 그다음에 그 미국의 그 FDIC가 잘 대처를 해서 금융 안정성을 이뤘다.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금융 안정성은 이뤘지만 사실은 신용 경색이 발생을 하고 있다.
왜 그러면 지역 은행들 같은 경우 대출을 꺼릴 거 아니겠어요? 몸조심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그 신용경색 효과가 발생하고 신용경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금리 인상한 효과를 갖다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가 둔화 압력, 그 다음에 고용을 갖다가 약간 억제하는 그 어떤 기제로 작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고 과거에는 지난 몇 달간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네.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이제 단서는 물론 달았습니다. 앞으로의 경로는 굉장히 좀 불확실하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금리 동결을 갖다가 섣불리 예단하지는 말아라. 다만 그 지금까지는 굉장한 어떤 금리 인상이 필요했지만은 그런 어떤 필요성 자체는 점점 줄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파월 의장도 역시 사실은 지난 몇 달간의 어떤 매파적 그 어떤 강경 기조에서 약간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좀 기조가 돌아서는 거 아닌가 이런 걸 갖다가 그 사람의 발언, 두 사람의 대담에서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일단은 뭐 파월 의장의 갈대 같은 발언들이 신뢰도를 좀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미국에서는 금리만이 이슈는 아니잖아요. 네네. 부채 한도 협상이 여전히 3차까지도 협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2011년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네. 그때 시장에서도 약간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런 게 되풀이가 되게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부채 협상으로 인한 어떤 변동성 확대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제 미국 시장 자체가 그랬죠. 그래도 뭐 장중에는 좀 급락 양상을 보이다가 애프터 마켓에서 또 올라가는 양상들을 보이고 하는데 이런 어떤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2011년 8월이었죠. 당시 이제 미국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지금과 거의 비슷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 공화당이 하원을 완전히 장악을 했었고요. 민주당이 이제 오바마가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지금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당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디폴트가 되기 전에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무원의 거의 절반 정도를 갖다 일시에 해고를 해버렸어요. 일단 이제 충격요법을 준 거죠. 그런 어떤 여파 때문에 스탠다드 푸어스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갖다가 한 단계 강등을 시켰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그 주가 같은 경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하루에 5%에서 6%,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급락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하고 그때를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는 사실은 초저금리 시대였고 양적 완화의 시대였잖아요. 네. 지금은 양적 긴축 고금리 시대입니다. 만약에 지금 디폴트 상태가 실제로 그 양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짜로 디폴트 상태가 발생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충격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훨씬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강하다라는 것 갖다가 양당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공화당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시장을 갖다가 파고로 몰고 경제에 굉장히 강한 충격을 준다. 디폴트를 유발해서 합의를 안 해줘서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그 비난은 완전히 공화당으로 쏠릴 거란 얘기죠. 내년 대선에서 굉장히 불리한 지형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지만은 양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은 뭐 합의가 많이 끌어지긴 했지만 결국엔 합의가 도출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디폴트라고 지금 알려진 시한이 6월 1일이니까 네네. 일주일 정도 남았다라고 봐야 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투심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은 엑스데이트가 6월 1일이죠. 그렇지만은 그 전에 그 양당이 합의를 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주가 완전히 그 디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합의를 일단 해야 될 거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당은 합의할 수밖에 없을 거다. 최소한 올해 그러니까 24년 회계연도가 미국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시작하니까 그때까지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내놓을 거라고 보게 되면은 이번 조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 담고 싶었는데 올랐대거나 뭐 이러면서 그 못 담았던 주식들 조정 기회에 실제로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를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지수가 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OECD 경기 순환지수, 그러니까 네. 선행지수죠. 선행지수 자체가 마침내 방향을 약간 틀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 경제의 겨울이 혹한이 가고 서서히 봄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이제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1, 2분기 정도에는 경기가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경기가 호전되면은 경기가 호전되기 한 2분기 정도 되는 반도체 주식들이 움직이니까 지금 좋은 주식들
가령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변동성이 커져 조정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포트에 담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위기를 기회로 활용을 저희는 또 해봐야 하잖아요. 뭐 네네네. 선행 지표가 돌아선 점도 우호적인 상황이긴 한데 네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평론가님 저희는 또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는 해봐야 할 거는 같아요. 네네네. 뭐 디폴트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하지만 네.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들이 좀 발생하게 될까요? 일단은 뭐 양당이 합의를 못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JP 모건한테 그 확률은 한 25%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피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일단 유지는 했지만 부정적 관찰 대상국으로 올렸어요. 그 얘기는 뭐 일단 시장에서는 약간씩 그 확률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역시 엑스데이트가 가까우면서 합의가 안 되면 그 확률 자체는 올라가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5%의 확률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4분의 1 확률이라는 게 우리가 그거 맞추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역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아직은 더 많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 제일 큰 타격을 받는 섹터들, 가령 뭐 금융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영향을 받겠죠. 만약에 디폴트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게 미국 얘기기는 하지만 우리 증시에 뭐 요즘에는 계속해서 커플링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느 정도나 저희 증시는 영향을 받게 될까요? 디폴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일부에서는 뭐 그 미 달러가 슈트 조각이 된다고 해도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오히려 미 가치가 달러를 높아지는 그렇죠. 건가요? 달러를 네. 구하려고 각국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좀 거칠게 표현하면 혈안이 될 테니까 오히려 달러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달러 구하기에 각국이 특히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보다도 더 큰 피해들이 사실은 신흥국이라든지 우리 같은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다. 가령 우리가 지금 자본 유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죠. 만약에 디폴트 상태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국의 그 미국의 금융기관들 달러로 바꿔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시에 철수할 수 있는 가능성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를 상정할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 자체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뭐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네. 물론 그거는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확률 자체는 굉장히 낮은 거고요. 우리들이 가능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희망의 불씨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또 사실은 팩트에 저는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